안녕하세요. 오늘은 로스 펑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은 처음에 이제 theoretical perspective에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리고 모델을 설계한 다음 모델을 학습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모델을 평가하고 모델의 성능이 우리가 원하는 성능이 나오지 않을 경우 앞에 단계들로 돌아가서 데이터에 이상이 있는지 우리 모델 설계에 오류가 있었는지, 트레이닝 과정에 이상이 있었는지 확인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5가지 과정으로 AI 모델을 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큰 그림 중에서 오늘 다루는 내용은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로스 펑션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 첫 번째로 로스 펑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 문제를 가지고 로스 펑션을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로스 펑션을 다루기에 가장 기본적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로스 펑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후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로스 펑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로는 레귤러리제이션이라는 모델을 설계할 때 많이 활용되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시 문제입니다. 우리는 로스 펑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태스크를 가지고서 논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영상 혹은 그림 분류라고도 하는데요. 컴퓨터 비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태스크입니다. 이런 태스크, 이 영상 분류 태스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인풋으로 이미지가 하나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인풋에 대해서 우리가 정답을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강아지, 고양이, 트럭, 플레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답 선택지 중에서 캣이라는 정답 레이블을 고르는 것이 이 영상 분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풋은 이미지이고요. 아웃풋은 정답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사람은 이 작업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이 작업을 쉽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받아들이는 이 데이터는 우리처럼 이런 세만틱한 영역, 이 세만틱한 의미를 바로 추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이미지는 텐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한 픽셀은 우리가 8비트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0에서 255의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RGB 값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칼라 이미지라면 이 RGB 각각에 대해서 8비트, 8비트, 8비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 이 0부터 255의 숫자가 세 채널이 생기는 거고요. 이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800바이, 높이가 800픽셀이고 너비가 600픽셀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이미지의 차원은 800 곱하기 600 곱하기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RGB가 합쳐진 이 하나의 픽셀을 보지만 실제 컴퓨터는 RGB가 따로따로 이루어진 텐서로 이 이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실제로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은 인풋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러한 이미지가 아니라 이 숫자의 어레이, 숫자의 텐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숫자의 배열로부터 의미를 뽑아내야 하는데요. 그것이 지금 딱 생각해도 바로 어떻게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고양이인지 인식할 수 있게 만들지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컴퓨터 비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보는 뷰 포인트에 따라서
이 픽셀 값이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루미네이션이 변화함에 따라서 값들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특히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양이가 있다는 사실을 얼핏 봐서는 사람도 잘 알기 어렵습니다. 이렇듯이 일루미네이션이 변하면서도 이 태스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고양이를 얼핏 봐서는 잘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서원에 있는 고양이도 색깔이 비슷한 털을 가지고 있다면 인식하기가 어렵겠죠. 또 다른 예로는 어클루전이 있습니다. 어클루전은 가려진다는 뜻인데요. 사실 이 이미지를 보면 이 꼬리만 봤을 때 이게 호랑이 새끼인지 아니면 고양이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뿔에 가려져 있으면 역시 쉽게 인식하기가 어렵겠죠. 데포메이션도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고양이들이 온갖 자세로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태스크들도 데포메이션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물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태스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각각의 객체들이 굉장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을 클래스 내에서 변화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인트라 클래스 베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고양이를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고양이를 다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컨텍스트가 바뀜에 따라서 인식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쇠창살이 있는 경우에는 호랑이인지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분별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라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싶은데요. 클래시파이 이미지라는 이런 함수에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분석한 다음 이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객체의 클래스 레이블을 리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숫자를 소팅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이미지를 분석하여서 클래스 레이블을 뽑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쉽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다른 이야기로 했을 때 하드코딩 하여서 이 알고리즘을 설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딥러닝이 뜨기 전까지는 대부분 하드코딩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분석하려고 연구자들이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예시입니다. 고양이가 주어졌을 때 엣지들을 찾아냅니다. 이런 식으로 엣지들을 찾아내고요. 이 엣지들에서 코너를 또 찾아냅니다. 코너라는 것은 구석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이 코너고요. 이 부분이 코너고 이 부분이 코너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직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선이 꺾이는 부분, 이런 부분을 코너라고 하는데요. 이런 코너들을 이용을 해서 고양이를 인식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기법들에 대해서 공부해 본 학생들은 아마 해리스 코너라는 그런 알고리즘도 들어봤을 겁니다. 해리스 코너라는 알고리즘도 있고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기법들은 성능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엣지를 분별하는 그런 기법들은 엣지를 찾는 기법은 캐니 엣지라고 하여서 이 부분도 역시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기법을 학습해 본 학생이라면 아마 들어보았을 텐데요. 캐니 기법은 1986년에 나온 기법입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쓰였던 기법인데요.
어쨌든 이런 전통적인 기법들을 이용해서 세만틱한 정보를 뽑아내는 작업은 굉장히 어려웠고 성능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기법들이 데이터 기반의 기법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셋을 모읍니다.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도 달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플레인이라는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오토모바일이라는 데이터도 많이 모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레이블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수의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킵니다. 데이터를 이용하여서 클래시파이어의 파라미터들을 설정해 주는 것이죠. 세 번째 과정은 이 클래시파이어를, 학습된 클래시파이어를 새로운 이미지에 평가를 하여서 일반화 성능이 달성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 두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미지와 레이블을 통과시켜주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델이 학습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이용해서 테스트 이미지들을 분석하면 레이블들을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머신러닝에서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어프로치도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시파이어들을 학습을 시키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 수업에서는 사이파 10이라는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이파 10은 10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10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5만 장의 트레이닝 이미지와 1만 장의 테스트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테스트 이미지들을 분석하여서 니어리스트 네이버라는 기법으로 분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가까운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개구리이지만 이런 식으로 고양이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고요. 성능이 매우 좋지는 않습니다. 배이지만 이렇게 새같이 말처럼 보이는 그런 물체들도 추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은 이미지들이 32 by 32 곱하기 3 컬러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셋이 나왔던 2009년 당시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데이터셋이었고 지금까지도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을 만큼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굉장히 공신력이 있고 전통이 있는 그러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폴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비디오를 멈추고 이 문제를 스스로 생각해 본 다음 다시 재생을 하기 바랍니다. 네, 다 풀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같이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보는 것처럼 바로 세만틱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는 텐서, array of numbers를 이용해서 세만틱 정보들을 뽑아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하드 코딩된 알고리즘들은 만족스러운 성능을 내지 못했고 딥러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들이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뉴럴넷을 구성하는 블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들을 조합하여서 뉴럴넷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우리가 앞선 수업들에서도 봤습니다. 이미지가 32 by 32 by 3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면 3072개의 넘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클래시파이어는
이 인풋으로 x를 받아들여서 w라는 파라미터들로 이 x를 처리한 다음에 10개 넘버들을 뽑아주는 그런 클래시파이어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인풋 이미지를 32바이, 32바이 3인데 이 텐서를 1차원 벡터로 변환해 줍니다. 이후 이 1차원 벡터와 W 벡터를 닷 프로덕트 한 다음에 10개 숫자로 변환해 줍니다. 그러면 이 W와 X 사이의 관계가 리니어하기 때문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고 합니다. 클래스 스코어는 총 10개가 나오고요. 왜냐하면 사이파10에는 10개의 클래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스코어를 예측하고 그 스코어 중에서 가장 높은 클래스를 정답으로 출력하는 것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 32바이 32 곱하기 3은 3072개의 숫자, 그러니까 요거를 1차원 벡터로 변환했을 때 숫자들이 이렇게 쭉 있을 텐데 요거의 디멘전이 3072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10개의 클래스 스코어를 뽑고 싶으니까 이 W는 어떻게 설계를 하냐 하면요. 10 곱하기 3072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10 곱하기 3072 곱하기 3072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이 매트릭스 곱의 결과는 10바이 1이 되겠죠. 그러면 요 10개 숫자는 각각 10개 클래스들의 스코어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에 우리가 바이어스를 더해줄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내용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미지는 단순하게 4개의 픽셀을 가진다고 가정하고요. 클래스는 cat, dog, sheep 3개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인풋 이미지를 첫 번째로 플래튼 하여서 1차원 벡터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원래 2바이 2 이미지였는데 이것을 플래튼하게 되면 4 곱하기 1, 4바 1 벡터로 변환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의 W 매트릭스는 차원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4바이 1이고요. 우리 3개 클래스가 있으니까 3바이 4를 만들어 주어야겠죠. 그래야 요 W 매트릭스와 4바이 1을 곱했을 때 3개 클래스 각각에 대해서 스코어가 나오겠죠. 이렇게 W를 구성한 다음 바이어스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W가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각각의 숫자들은 이 이미지가, 인풋 이미지가 캐실 스코어, 도글 스코어, 쉬빌 스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터프리터, 이 W를 조금 더 다시 인터프리테이션 해보겠습니다. 이 앞에 요 4개의 숫자와 요 4개의 벡터가 4개의 숫자가 곱해져서 그리고 요 바이어스가 더해져서 캣 스코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4개의 숫자를 다시 2x2로 바꿔주면 원래 이미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W의 첫 번째 열은 캣이라고 볼 수 있고 요 두 번째 숫자들은 도구를 분별하는 데 필요한 숫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요 마지막 4개의 숫자들은 쉽을 분류하기 위해 필요한 숫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4개의 숫자들
총 3개의 셋이 있는 거죠. 3개의 집합이 있는데 이 3개의 집합들을 3개의 셋들을 다시 한번 2x2로 언플래튼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 과정이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 있던 0.2, 마이너스 0.5, 0.1, 2.0이 이런 식으로 다시 2x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1.5, 1.3, 2.1, 0.0 이게 2x로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풋 이미지와 W는 결국 이 똑같은 형태의 이미지와 똑같은 형태의 텐서, 그 이미지도 텐서라고 했죠. 같은 차원의 텐서인데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곱한 다음에 다 더하고 바이어스를 더하면 스코어가 나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캣과 로그와 그리고 쉽에 해당하는 뒤에 보면 템플릿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템플릿과 인풋 이미지를 엘리멘트 와이즈 곱을 한 다음 그 숫자들을 다 더해줍니다. 그리고 그 숫자와 바이어스를 더하면 스코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W들을 어떤 기법들을 통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원래 1차원으로 쭉 펼쳐져 있었는데요. 그걸 다시 이미지 형태로 바꿔주면 아래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카 같은 경우에는 카의 템플릿이 학습이 됐고 호스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의 템플릿이 학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파라미터들은 무엇을 학습하는가 해석을 해보면 비주얼하게 해석을 해보면 시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 해당 클래스의 템플릿을 결국은 학습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곱을 했을 때 숫자가 크다라는 것은 이 템플릿과 일치가 많이 된다는 것이고요. 일치가 많이 되면 당연히 스코어도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학습이 잘 된 경우에 결국 각 클래스의 템플릿, 대표적인 템플릿을 학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들이 이 3072라는 디멘전 안에 있는데 카 이미지들은 여기에 모여 있을 것이고 에어플레인 이미지들은 여기에 모여 있을 것이고 디어 클래스들은 여기에 모여 있을 것이고 애매한 이미지들은 여기 있을 건데요.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이 3072 디멘전 스페이스에서 이 다른 클래스와의 경계선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 이미지와의 곱이 바운더리를 넘었을 경우에 어떤 트레시홀드 값을 넘었을 경우에는 이제 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어느 영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애매한 그런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오메트릭하게도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언급했던 이야기지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클래스가 1, 4분면과 3, 4분면에 위치하고 두 번째 클래스가 2, 4분면과 4, 4분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리니어하게 이 공간들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의 직선만으로는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들을 적층한다든지 넌 리니어 함수를 넣어준다든지 넌 리니어 피처들을 활용했죠. 그리고 이 L2놈의 1과 2 사이 이런 식으로 원이거나 원과 나머지 부분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만으로는 이 영역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넌 리니어하게 3 모드가 있는 경우에도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성능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한계죠. 그러면 어쨌든 그런 한계점이 있다고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잘 학습하여서 각 레이블, 각 클래스들의 템플릿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기 전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잡한 모델도 학습시킬 수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데이터로부터 이 좋은 W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부분이 로스 펑션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 로스 함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현재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들이 점수를 뽑아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셋의 점수를 2.9로 뽑아내고 오토모빌의 점수를 6.04로 뽑아내고 프로그 이미지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4.34 점수를 뽑아내는 이런 현재 W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도구의 점수가 제일 높고 이 경우에는 지금 잘 분류했죠. 이 경우에도 프로그의 점수가 이런 다른 클래스들보다 현저히 낮게 나옵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한테는 수치적으로 무언가 목표를 알려줘야 하고 수치적으로 W를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적으로 이 현재 W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어야 하는데요. 이 수치적인 우리의 unhappiness가 로스 펑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해야 로스 펑션을 바탕으로 W가 얼마나 현재 W가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얼마나 지금 이 W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W 값을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W 값들을 찾아줘야 합니다. 로스 펑션에 기반해서 말이죠. 이 과정을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에 대해서는 이번 세션에서 다루고요.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서 다룰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로스 펑션이라 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W 값들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만족스럽지 않은가를 수치적으로 나타낸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개의 학습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세 개의 클래스, 캣과 오토모빌, 그리고 프로그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W의 값들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W의 형태는 3바이 이미지가 4라고 하면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2바이 2라고 하면 16이라고 해봅시다. 이미지가 4바이 4 이미지고 그러면 우리의 W는 클래스가 3개니까 3바이 16이 되겠죠. 그리고 바이어스 3개가 이렇게 3바이 1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일자로 쭉 폈을 때 16바이 1이 될 거고요. 그러면 W 곱하기 X는 16, 3바이 16 곱하기 16바이 1이 되니까 3바이 1이 돼서 이런 식으로 캣, 카, 프로그 각각에 대한 스코어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 W 안에 각각 이 3바이 16, 48개 숫자들이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 특정한 어떤 값을 가진 W가 이런 식으로 스코어를 출력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로스 펑션은 지금 현재의 클래시파이어, 그러니까 현재의 W 값들이
얼마나 좋은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데이터셋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데이터가 n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xi는 이미지가 되고요. y는 레이블이 됩니다. 그럴 때 로스라는 것은 이 데이터셋 전체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균값을 구합니다. 여기 나오는 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함수, 우리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 i번째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결과값은 이 w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 레이블을 예측한 yi 햇이 나오겠죠. 그럼 결국 이 로스는 이 i번째 로스는 yi 햇과 실제 참값인 yi를 비교하여서 로스를 뽑아냅니다. 그럼 우리는 총 n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로스들 다 계산한 다음에 더하고 n으로 나눠줘서 평균을 구합니다. 이게 로스 펑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li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L을 이런 식으로 평균값으로 구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로스 펑션을 최적화한다는 것의 의미가 결국은 이 모델의 아웃풋을, 모델의 프리딕션을 아까 얘기한 y, i, 햇을 이 타겟, 실제 yi 가깝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yi와 yi 햇이 거리가 멀면 당연히 코스트 혹은 로스나 코스트나 비슷한 얘기입니다. 는 크다는 얘기고요. yi와 yi 햇이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이 로스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 똑같은 예를 들어서 레이블을 예를 들어서 캣에 대해서 레이블을 낸다 하더라도 어떤 W 같은 경우에는 캐실 확률이 90%라고 예측한 경우에는 로스가 작을 것이고요. 어떤 W 프라임은 캣이라고 맞추긴 맞췄으나 캣의 확률이 50%다 라는 식으로 컨피던스가 낮게 예측을 한다면 로스가 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로스 펑션은 이 measure of cost being paid for a prediction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우리 모델의 아웃풋이 이런 식으로 각 클래스의 스코어라고 하는데요. 이 각 클래스의 스코어들의 모임입니다. 집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들을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확률 디스트리뷰션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예를 들어서 캣이 정답이라고 하면 다른 클래스들은 다 확률이 0이고 캣은 확률이 1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또 다 0이라고 이렇게 확률 분포를 출력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토모빌이 정답일 때는 오토모빌만 확률이 1이고 나머지는 0이라고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것이 예측한 확률 분포가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델의 아웃풋 probability distribution과 이상적인 확률 디스트리뷰션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로스 펑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의 예측한 출력 아웃풋과 실제 우리가 원하는 아이디얼한 출력 아웃풋이 확률 분포가 이렇게 다르면 이 KL 다이버전스라는 매트릭이 있는데요. 확률 분포 간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로스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측한 확률 분포와 우리가 원하는 아이디어랑 확률 분포 사이의 거리가 작게 만드는 이런 것도
로스 함수를 설계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예시로 돌아와서 그러면 여러 가지 로스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멀티클래스 SVM 로스라는 로스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의 예시는 XI와 YI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XI는 인풋 이미지고요. YI는 사람이 일일이 레이블링한 true 레이블입니다. 그러면 이 모델의 아웃풋은 우리가 W, X, I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점수 벡터들이 나오는데요. 이 점수 벡터 S는 첫 번째는 캣에 대한 점수, 두 번째 점수는 오토모빌에 대한 점수, 세 번째 점수는 프로그에 대한 점수, 이렇게 세 가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SVM 로스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요. 여기에서 이제 YI는 그라운드 트루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의 점수가 다른 점수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캣이 정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캣의 스코어가 오토모빌이나 프로그보다 1보다 더 크다면 로스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그의 점수에서 캣의 점수를 뺀 다음 더하기 1 한 것이 로스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이 오토모빌에 대해서도 계산하고 프로그에 대해서도 계산을 합니다. 다시 한번 식을 보면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정답이 캣이라고 했을 때 캣을 제외한 나머지 오토모빌과 프로그와의 점수를 비교해서 이 캣의 점수가 오토모빌보다 1보다 크면 로스가 없고 프로그보다도 1보다 더 크면 로스가 안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이 캣의 점수가 여기 나와 있죠. 캣의 점수가 이 카에 더하기 1한 것보다 크지 않죠. 그러면 5.1에서 3.2를 빼고 더하기 1 한 것이 이제 로스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캣과 카를 비교한 다음에 캣과 프로그와도 비교합니다. 이 경우에는 프로그에 1을 더한 것보다 이제 캣 3.2가 더 크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로스가 안 생깁니다. 그 케이스들을 다 더해주는 것이 이 한 데이터, 요 데이터에 대한 로스입니다. 이 식을 좀 더 컴팩트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 트루스 YI가 아닌 모든 J에 대해서 로스를 비교합니다.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카와 캣을 비교하고 카와 프로그를 비교합니다. 이 경우에는 프로그가 정답이기 때문에 프로그의 스코어와 프로그의 스코어와 캣의 스코어를 비교하여서 이 식에 넣어주고 이 뺀 차이가 1보다 1을 더해줬을 때 0보다 크면 로스가 생기는 것이고 0보다 작으면 이제 0으로 로스가 안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SVM 로스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의 스코어가 충분히 높다면, 그래서 이 점수는 코렉트한 클래스와 인코렉트한 클래스의 점수 차이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1보다 이 그라운드 트루스의 스코어가 더 높으면 로스가 안 생기고요. 1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로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팩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잠시 비디오를 멈추고 지금 현재 데이터가 3개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다 333이라서 조금 헷갈리시는데요. 지금 현재 3개의 데이터 인스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개의 클래스가 있고요. 이랬을 때 이게 L1, 이게 L2,
요 케이스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하면 L3가 되겠죠. 그래서 L1, L2, L3를 계산을 해 보시고 비디오를 정지하고 L1, L2, L3를 계산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바랍니다. 계산을 손으로 직접 해 보아야 이 SVM 로스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VM 로스를 L1, L2, L3를 종이에다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바랍니다. 계산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같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경우입니다. L1입니다. L1은 일단 팻과 칼을 비교해야 되고요. 팻과 프로그를 비교해야겠죠. 그래서 3.2가 5.1 더하기 1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1.7 더하기 1보다 크죠, 3.2가.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에는 로스가 생기지 않을 거고요. 이 첫 번째 경우에는 5.1에서 1을 더하고 3.1을 뺀, 여기 나와 있죠. 5.1에서 3.1을 빼고 1을 더한 2.9가 로스가 될 것이고요.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3.2가 1.7보다 마이너스 1.7보다 1보다 더 크기 때문에 로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L1은 2.9가 로스고요. L2는 이 카의 점수와 캣의 점수, 카의 점수와 프로그의 점수를 비교해야 하는데 여기다 1을 더하면 3이고요. 여기다 1을 더하면 2.3인데 이 카의 점수가 2.3보다도 크고 3보다도 크기 때문에 로스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L2는 0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프로그 같은 경우에는 요 점수와 요 점수를 비교해야 하는데 여기에 1을 더한 값인 3.5, 1을 더한 값인 3.2보다 마이너스 3.1이 둘 다 작습니다. 그래서 요 값들을 계산을 해서 둘 다 더하면 이제 12.9가 되고요. 그래서 L3는 12.9가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최종 로스는 요 숫자들을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5.27이 최종 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로스를 가지고서 우리의 W를 업데이트 해야죠. 이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다음 세션 옵티미제이션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좀 더 SVM 로스를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 데이터 인스턴스에 대해서 만약에 카 스코어가 4.9가 아니라 4.4였다면 이 로스는 어떻게 바뀔까요?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SVM 로스의 가능한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맨 초기 상태에 우리가 W를 거의 다 0으로 설정을 해서 이 점수들이 전부 다 0으로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N개의 데이터가 있고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C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로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 Li를 N과 C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세 문제도 굉장히 생각을 해보면 SVM 로스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또 정지하고 혼자서 충분히 고민을 해본 다음에 같이 정답을 디스커션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정답을 충분히 다 고민해보고 지금 다시 재생을 시작했을 거라 생각하고 같이 한번 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 4.9가 아니라 4.4였다 하더라도 일단 차이가 여기다 1을 더한 2.3 그리고 여기다 1을 더한 3.0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는 0으로 여전히 변함이 없겠죠. 그 두 번째, 이 SVM 로스의 가능한 미니멈한 값과 맥시멈 값은 무엇일까요? 미니멈 값은 0입니다. 마이너스 값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맥스가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할지라도 0이 나오게 돼서 미니멈한 값은 0입니다. 그리고 가질 수 있는 맥시멈한 값은 인피니트입니다. 이 카의 스코어가 0이고 프로그의 스코어가 무한대라고 했을 때 이 둘의 차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맥시멈 값은 인피니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정답이 예를 들어서 C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했으니까 1번째 클래스, 두 번째 클래스, 세 번째 클래스 그리고 C번째 클래스까지 있는데 전부 다 스코어가 이제 0이에요. 왜냐하면 W가 처음에 0으로 이니셜라이즈 돼서 대부분의 스코어가 0으로 나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이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 클래스가 정답이었다고 했을 때 이 로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개의 차이만큼이 로스가 되겠죠. 그래서 0에서 0을 빼고 더하기 1을 한 게 로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로스가 1이 발생하고 여기서도 로스가 1이 발생하고 C까지 로스가 다 똑같이 1이 발생하겠죠. 그럼 C-1 로스가 되는데 우리가 N개의 이그젠플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게 Li고 N개의 이그젠플이니까 곱하기 N을 해서 N 곱하기 C-1이 로스가 되겠죠. 그래서 초기 상태에 W가 굉장히 작게 이니셜라이즈가 돼서 대부분의 스코어를 0으로 만약에 프리딕션 한다고 하면 그리고 N개 이그젠플이 있다고 하면 로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부분도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 yi, 그러니까 캣의 경우에는 캣과 카를 비교하고 캣과 프로그를 비교하는데 캣과 캣을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카와 캣은 비교하고 카와 프로그는 비교하지만 카가 그라운드 트루스이기 때문에 카와 카를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클래스들과는 비교하지만 자기 자신과는 비교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자기 자신과도 비교를 하면 로스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 부분은 좀 쉽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1을 더 더한 게 되겠죠.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을 빼고 더하기 1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의미가 없는 점수라서 넣든 말든 차이는 없지만 계산량을 굳이 더 많이 쓸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썸을 사용하는데 민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나누기 뭐 이 클래스의 개수만큼 나눈다든지 하겠죠. 이 C-1분의 1이라든지 C분의 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썸을 쓰는 게 아니라 민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비디오를 정지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단순히 리스케일링을 한 것뿐입니다. 로스 자체에 큰 의미 변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에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제곱을 하게 되면 스퀘어드 힌지 로스라고 하여서 아예 새로운 로스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비헤이비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비헤이비어를 가지게 됩니다. 힌지 로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직선이었지만 스퀘어드 힌지 로스는 여기에 2차원처럼 곡선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학습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아예 다른 로스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SVM 로스를 같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VM 로스를 구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SVM 로스는 일단 X와 Y 그리고 W가 주어져야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스코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스코어는 W와 X를 이런 식으로 곱해서 스코어를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식에서 봤던 이 맥시멈 값을 계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그라운드 트루스의 스코어에서 나머지 스코어들을 빼줍니다. 그리고 더하기 1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의 마진에는 0을 넣어줍니다. 아까 전에 이 I, 그라운드 트루스의 경우에는 로스를 계산하지 않았었는데 여기서는 벡터로 한 번에 계산한 다음에 그 부분만 0으로 취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케이스의 로스는 이 마진들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로스를 전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SVN 로스를 구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